그 서병수 시장이 드랍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출렁했는데 그 서병수 시장이 드랍을 할 때 이분이 이제 저를 좀 지지를 하셨으면, 그죠? 그랬으면 아마 그 지지율이 상당 부분이 저한테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드랍을 하면서 누구를 지지를 할 때 이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지지가 넘어가잖아요. 가능성이 없으면 잘 안 넘어가. 아무리 지지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 부시장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실은 그 지지가 그분한테 넘어갔다기보다는 그냥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입장 바꿔서 보면 저는 좀 굉장히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 왜냐면 자기 지지를 온전히 해서 누구를 몰아주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을 발휘를 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향력이 흡수가 안 되고 흩어져 버려서 사실 그분은 이제 박형준 후보를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하시거든요.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지지가 글로 많이 넘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좀 나이가 많은 남자 후보를 나이가 많고 좀 이렇게 뭔가 경험이 많고 뭔가 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과거의 어떤 정권에 이 몸을 담았던 그런 남자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글로 다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현주를 지지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텐데 그 힘을 또 받아가지고 좀 안타깝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것 때문에 박형준 씨의 지지가 좀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정기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하여튼 제 체감으로는 다시 좀 조정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출렁일 때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저도 좀 복귀하는 중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순위는 제가 볼 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격차가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부산이 좀 그동안에 보면 침체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좀 관료화돼 있었어요. 관료화.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행정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그 이너서클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너서클 간에 이렇게 고착화된 어떤 그 이제 틀에 박힌 행정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의 동맥경화처럼 딱 그렇죠. 굳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새로운 신선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관료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시도나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보면 좀, 이렇게 좀, 기존 틀을, 깨기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 그런 어떤 그 관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하나에 거기에 저는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일상적인, 지방선거가 계속되었더라면 저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물의 국밥으로 가실 거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하는 이유는 오거돈 시장의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시장실에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거기다가 그분이 뭐냐 하면 상당히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그 민주당으로 정권이 부산에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던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시정을 펼치는 상황들을 보면 시민들이 볼 때
하나도 안 달라진 거죠. 오히려 뭐 더 퇴보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오거돈 성추행에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야, 이거는 우리 자존심 문제다. 응?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분노한다. 이 부산의 이제 무너진 자존심. 이거 우리가 이번에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파격적인 변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이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런 거를 보이자라는 그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도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야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붐업을 시키고 극대화시키고 거기에 바람을 일으켜서 그 분위기로 휘몰아쳐야 제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는 이제 몇 가지를 했는데요. 뭐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세게 할 때는 문재인 4년, 오거돈 3년 아웃. 네. 당찬, 네. 당찬 사람 도심에 그대로 이연주. 반영시켜달라. 네. 산업 전환과 일자리. 그러니까 경제 혁신이죠. 침체되어 있는 부분 경제 혁신. 그래서 어떻게 혁신하실 조선도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해서 조선을 해양 건축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플로팅을 하겠다. 플로팅.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조선이라는 게 배를 만들어서 동력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배를 만드는 건 똑같은데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거죠. 예. 예, 떠서 그것이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배 만드는 그 원리를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예. FPSO라고 그 바다 위에 정유 공장 예.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 그게 이제 동력을 붙이면 배가 가는 거고 예. 동력을 안 붙이고 섬처럼 만들면 그게 이제 인공섬처럼 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부지가 부족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뭐 큰 경기장을 건설한다든지 예. 시설이 필요할 때 예.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부지 값이 비싸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바다를 쓰는 거니까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것이 이제 부산과 부울경 지역의 조선의 어떤 신혁신적인 기술로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상용화되면 그러면 그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팔 수가 있죠. 예, 그걸 만들어 갖고 갖다 팔면 되죠. 땅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해상 야구장, 뭐 해상 뭐 공연장 이런 것들을 만들 위치는 수가 어디가 될 수 있죠.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파도가 좀 덜한 이렇게 좀 내항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항 있는 그쪽도 되고요. 감천안 있는 쪽도 되고 또 저쪽에 다대포나 이런 쪽도 가능할 거고. 예, 또 기장 앞바다도 가능할 거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술이 조선 기술의 융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걸 건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조선 기술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상용화되면 조선업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이 굉장히 지금 침체돼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드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웬만해서는 경제성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야를 계속 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 조선소들이 새로운 분야로 뻗어나가서 먹고 살 길이 생긴다는 거죠. 가덕신공항은 뭐 전 옛날부터 바다 옆에 항만 옆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공항이요. 그냥 공항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공항이 왜 필요하냐, 국제공항이.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이 2개는 있어야 돼요. 국제 허브 공항이. 그리고 이 공항이 이제 과거에는 배로 실어 나르던 이 물류가 대부분 이제는 비행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화물이
사실은 우리가 공항 얘기를 할 때 우린 여객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물이 더 중요해요. 화물이.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화물의 어떤 이 물류가 원활한 그 국제공항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 그 기업은 물류 비용을 상당히 감축시키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죠.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죠? 마진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디 옆에 있는 게 좋냐? 항만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장거리로 또 장기간 또 덩치 큰 화물들은 배를 통해서 수송을 하고 그렇지 않고 작고 부가가치가 높고 빨리빨리 이동해야 될 거는 또 비행기를 통해서 하고 이러면서 부품과 여러 가지 완성품과 이런 것들을 조합을 잘 해가지고 물류를 갖다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물류 비용을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이 물류의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 물류 매니저라는 것이 신종 아주 각광받는 전문직이에요. 물류 매니저. 네, 그래서 뭐냐면 이 물류를 설계하는 거죠. 물류의 이 동선을 설계하고 그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그게 이제 일반 기업 안에서도 그 부분만 계속 한 사람들이 로지스틱스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문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인력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을 똑똑한 사람들을 잘 쓰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물류 동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항만 옆에 공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철길까지 있거나 이제 고속도로도 같이 연결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트라이포트, 쿼드라포트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떤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럼 김해 공항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김해 공항은 일단 이게 가덕공항이 이제 정착을 할 때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겠죠. 한 10년, 15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는 이 김해 공항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해 공항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김해 공항을 그 과도기 동안 확장을 조금은 해야 됩니다. 확장. 네, 김해 공항에 이 노선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바로 폐지하는 게 아니고. 네, 가덕공항을 하니까 김해공항 없애자. 근데 가덕공항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아니 그건 이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한 거겠죠. 그러면 김해공항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데 한 15년 정도 걸리잖아. 넉넉 잡고. 그러면 15년 동안 손 빨고 지내라는 얘기냐. 그럼 그동안에 다른 경쟁 공항들이 다 날아다닐 텐데 우리는 이미 시장을 다 잠식당한 상태에서 나중에 멋진 공항을 만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미 고객 다 뺏기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드는 동안이라도 김해공항은 최소한의 어떤 노선 증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필요한 투자는 조금씩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들겨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어느 선까지 증설하는 것이 이 과도기 동안에는 기회비용과 이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일 것인가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완공이 되면 사실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김해공항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왜 폐지를 또 해야 되냐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뭐 김포하고 인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은 김해와 가덕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김해공항 빨리 빼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여기에 이 인프라를 까는데, 그러니까 가덕공항까지 가는 여러 가지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걸 까는데
이 개발 분담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실은 그래서 기업에 있던 사람이 시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이거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단편적으로. 이게 딱 끊고 딱 생기고 뭐 이렇다고 생각, 그렇지 않죠. 예,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